아이고 떨려라. 오늘 젠더의 눈으로 본 자본주의가 제목이고요. 뭐 제가 발표하지만 같이 많이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 초반에 제가 읽었던 책에 나오는 문구로 시작을 할게요. 제가 이 젠더하고 자본주의, 그러니까 결국 가부장제와 자본주의가 얘기가 될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된 이런 강연을 준비하게 된 게 이 문구였거든요. 저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 문구를? 네. 어머니가 해주신 밥 먹으면서 이 글을 썼다. 어머니가 쓰신 책 이름을 어머니께 드린다. 이거 어떤 사람이 썼을까요? 어떤 직종에 있는 어떤 성별의 사람이 쓴 말일 것 같아요? 어떤 책에? 일단 성별은 남자일 것 같아요. 남자일 것 같아요. 직업은? 어떤 종류의 책을 쓰는 사람이었어요? 출판사 뭐 이런 거. 출판사. 네. 아닌가요? 그리고 이 문구를 봤을 때 느낌이 어떠세요? 책임으로 이렇게 쓰는 사람 연령층이 좀 있지 않을까요? 연령층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한 40대? 50대? 40대 이상? 40대 이상. 40대 중반 정도. 아롱님 어떠세요 이거? 이 딱 봤을 때 느낌이? 남성이 쓰는 거 같아요. 남성이 쓰는 것 같아요. 그죠? 남성이 썼을 것 같죠? 이거는 신영철이라는 문학평론가가 자기가 쓴 몰락의 에티카라는 비평집이 있거든요. 거기에 서문의 마지막 말이 이렇게 하고 끝나요. 홀어머니가 자신을 키워주시면서 밥을 해줄 때 그거에 대한 감사해야 한 단락이 나오고 맨 마지막에 이 말을 하고 딱 끝나고 몇 월 며칠 신영철 이렇게 하고 책이 딱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 되게 잘 나가는 문학평론가 중에서도 이분은 교수면서 문학동네 편집위원회면서 모든 문학평론가들이 꿈꾸는 그런 그 현실적인 지위를 다 갖고 있는 가장 핫한 문학 비평가가 쓴 책이었고 실제로 비평집 중에 유일하게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그런 책입니다. 근데 제가 이 평론가를 되게 좋아하던 시절에 이걸 봤는데 서문의 이 마지막 글귀가 되게 좀 걸리더라고요. 왜 걸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약간 그 서문 전체는 되게 아름다웠거든요. 이분이 굉장히 미문을 쓰시는 분인데 근데 이 부분에 가서 약간 그렇더라고요. 근데 왠지를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문제 가지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만약에 어머니가 해주신 밥이 아니라 아버지가 해주신 밥이라고 썼으면 어땠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이게 만약에 근데 이런 종류의 문구를 되게 사실 남성 지식인들이 쓰는 책에 많이 나오잖아요. 자기를 뒷바라지 해줬던 어머니나 아내에 대한 찬사를 주고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근데 혹시 여성 지식인이 이렇게 쓰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못 본 거. 못 본 거 같죠? 네. 여성 지식인이 만약에 이런 말을 썼다면 어땠을까요? 욕을 먹었겠죠. 왜요? 왜 먹었을까? 여성은 당연히 밥을 지어야 된다. 그렇지. 그런 선입견? 그쵸. 그러니까 그거 말씀하신 거죠? 네가 해먹지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그런 거. 근데 여성 지식인도 요즘에는 그런 서문이나 아니면 마지막에 붙이는 작가의 말 같은데 그런 말을 많이 쓰기는 해요. 뭐 이 책을 쓰는데 뭐 무심양면으로 도와준 뭐 남편과 뭐 누구에 감사한다고 쓰긴 하지만 이렇게 딱 밥을 해준 예를 들어서 이 글을 쓰는 동안 나에게 밥을 해준 나의 남편에게 감사한다고 쓰는 사람은 한 명도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되게 복잡한 생각을 많이 갖게 됐는데 제가 기존에는 여기에 대해서 약간 인문학적 베이스에 생각하거나 여성학적 베이스에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해도 풀리지 않는 어떤 찜찜함이 있어서 근데 왜 모든 복잡한 문제의 그 핵심으로 들어가면 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돈 문제하고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하고 이쪽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젠더적인 관점에서 이제 이런 여성의 가사노동이나 남성의 노동에 대해서 한번 접근을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기에
남성이 혜택받은 성일까? 남성 자본주의에서 살기에 어떤 성별을 갖고 있는 게 더 편리할까요? 더 편할까요? 저는 원래는 조금 더 어렸을 때는 남자로 사는 게 훨씬 편하겠다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남성분들은? 모르겠어요. 남자로 사는 게 한 100배는 편하지 않나요? 그래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것 같은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구조는 저는 돈이 많은 여성이 훨씬 편해요. 돈이 많으면 그 돈이 많아도 남성이 더 편한 것 같아요. 돈이 왜냐면 많으면 같은 똑같은 행위를 해도 관대함이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가끔 여성들이 모여서 어떤 남성 가는 거의 모습을 봤을 때 돈 벌고 시간 남은 여자들이 할 수도 없어서 간다는 식으로 표현하지만 남성들이 가면 우리 취미야. 제가 이 택시 영업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그 어떤 그런데 가는 사람들 남성들을 대화 속에 보면은 그냥 그런데 가는 게 그냥 유의예요. 친구들끼리 어느 때 한번 친목도 뭐 네. 그러니까 네, 더 관대하게 네, 관대하게 받아들이는 뭐 지나친.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되게 관대한 나쁜 짓을 해도 똑같이 나쁜 짓을 해도 관대함. 네. 그렇지 않나요? 맞아. 그런 게 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다시 태어나면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고 지금도 생각은 하고 있어요. 아, 그거는 저는 이제 약간 신체적인 게 편해서 편할 것 같고, 그리고 또 뭔가 그냥 제가 여자로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남자로서의 경험을 사실 못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박탈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저는 사실 저희 이제 집이 딸만 넷이다 보니까 게다가 저희는 아들 낳으려다가 또 그 딸 쌍둥이로 실패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름이 사실은 저는 이름도 아롱도 남들은 예쁘다고 칭찬도 해주시지만 그냥 사실은 아무렇게나 지은 이름인 거예요. 진짜로 할아버지가 화나셔서. 근데 이제 그거를 어렸을 때는 아무도 저한테 말을 안 해주니까 몰랐거든요. 화나서 아무렇게 하시는 진짜? 네, 진짜로요. 근데 처음에는 이만저만이라고 지으려고 했대요. 와, 진짜로 진심으로요. 근데 그 이제 더 이상은 엄마가 이 다음은 못 낳겠다고 하셨으니 딱 선언을 하니까 이제 저희 집에서는 그러면 아빠가 게다가 장남인데 할아버지도 장남이고 이제 뭐 끊겼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고 이제 근데 이제 딸 쌍둥이가 나와버렸으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태어나서부터 약간 그런 거를 계속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니 뭔가 박탈감 이런 걸 스스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다시 태어나면 남자로 태어나야지 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남자로 태어나면 혜택받은 성일까라는 생각을 제가 원래 한 30대 중반 정도까지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약간 힌트가 다른 게 저는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게 지상 명제인 그런 사회에서 살기에 남자가 편할까 하는, 저는 그 전까지는 원래 남자가 사는 게 훨씬 백전이 편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자본주의라는 문제에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약간 바뀌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보려고 책을 몇 권 읽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책이었고요. 이거는 로이 바움마이스터라는 미국의 심리학과 교수가 쓴 책인데요. 여기는 하나의 주제가 이 사람이 가정하는 페미니스트가 하나 있어요. 굉장히 단선적이고 남자를 굉장히 적대시하는 그런 굉장히 극단적인 페미니스트 하나를 가정을 하고 그 페미니스트가 내세울 법칙한 말에 하나하나 반박하는 형식으로, 그러니까 약간 안티페미니즘틱한 그런 책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이해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보통 페미니스트들이 직장에서 여성이 높이 올라가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대표적으로 유리천장이라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잖아요. 이 사람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은 항상 스포트라이트는 여성이 어느 직위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데만 맞춰지고 항상 상위권에는 남자들만 득실거리는 거에만 맞춰지지만 사실은 남자는 상위권에도 득실거리고 최하위층에도 남자가 득실거린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원래 남자가 그 역대 선사시대 때부터 내려왔던 그 기질이 굉장히 모험에 많이 내던져지도록 많이 추동을 받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그런 추동받은 면과 유전자에 새겨졌던 그런 공격성의 그런 각인, 도전하는 각인 이런 게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굉장히 모험을 많이 해서 사실 이 사회에서 모험을 해서 성공하면 상위층으로 가는 거고 실패하면 노숙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보면은 노숙자도 거의 95%가 남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여성이 올라가지 못하는 거에만 천착할 게 아니라 아래층에 있는 남자들도 많다는 거 봐야 된다고 하고 역사적으로 힘든 일, 더러운 일이 모두 남자의 몫이었던 그런 걸 되게 많이 강조를 하고요. 역사적 선례를 보면 베트남 전쟁이나 한국 전쟁에서 엄청나게 많은 남자들이 그냥 막 소모 속으로 죽어갔잖아요. 그리고 고층 빌딩 건설 현장이나 이런 데 가면 대부분 다 돈을 많이 갖지 않은 그런 좀 저임금의 노동자들도 다 거의 남성이죠. 그리고 원전 현장, 그리고 굉장히 많은 종류의 저임금 이런 것도 다 남자들이 대부분의 수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 제가 알게 된 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전에는 제가 남성을 하나의 균질화된 하나의 존재로 보고 있었다면 이 책을 통해서 남성이 다 똑같은 남자가 아니구나 라는 그런 개념이 좀 생겼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 다 경제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 남자는 돈도 잘 벌고 훨씬 임금도 남성이 훨씬 세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되게 분노하면서 어떤 그냥 돈 잘 벌고 혜택 많이 받는 균질적인 남성만을 가정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엘리트 계층의 남성만이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혜택받은 남성 계층 그런 거에 인생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 책을 통해 많이 알게 됐고요. 그리고 사실 그렇다고 이 책이 아주 엄청나게 만족스러운 책이었냐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되게 한 반쯤은 말도 안 되는 그런 남성 우월주의로 가득 차 있긴 하지만 너무 제가 그 전까지는 너무 페미니즘 쪽에 치우쳐서 보지 못했던 부분들이 인정할 만한 부분이 많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뭔가 약간 시선을 확장해서 남성을 이렇게 좀 나눠서 볼 수 있게 됐다는 거. 그런 면이 되게 좋은 책이었고요. 그래서 이 책을 돌아가면서 한 분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우리 금방 오시는 김태호 장원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돌아가면서 우리가 낭독을 할 거거든요. 네, 저 읽으면 돼요. 네? 읽으면 돼요. 네, 네. 좀 천천히.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점은 사람들이 그 집단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도록 격려한다. 덕분에 개인들은 대체되지만 그 집단 자체는 존속할 수 있게 된다. 자신이 대체될 수 있다는 위협은 큰 집단에 유용한 기능을 제공한다. 네. 목소리가 아주. 이 책에서 굉장히 그 자본주의의 본질을 건드리는 부분을 제가 발췌를 했는데요. 자본주의가 굴러가는 게 그런 거잖아요. 경쟁을 시켜서 도태되고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그 자리를 계속해서 꾸려나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의 핵심도 그런 거잖아요. 승진해서 탈락하고. 그러니까 내가 언제든지 회사를 그만둬도 다른 잉여 인력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사람들은 결국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점수를 뽑아내게 되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그런 걸로 많은 남자들이 자기 인생을 회사에 이익을 창출하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그쪽으로 쏟아부으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굉장히 소모성 총알처럼 버려지고 있는 그런 현실을 나타내주는 그런 대목이었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게 어떤 현상으로 이어지냐면 이게 결국에는 여혐으로도 많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자본이 계속 그 노동자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이익이 쌓여서 결국에 누구한테 가냐면 소수의 상위 계층이 부를 다 독점하게 되잖아요. 무슨 상위 3%가 부의 50% 이상을 갖고 있다. 이런 통계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어느 나라나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고 후기 자본주의가 판치는 이 시대에 더 지금 가열되고 있는 그런 현상인데 그래서 그렇게 소수의 상위 계층 예를 들어 상위 1%라고 한다면 100명 중에 1명인 거죠. 그런 1% 중에서도 그 상위 계층에서도 90%가 남성이고 10%가 여성이에요. 대부분 평균적으로 어느 나라나 뭐 여기서 뭐 88도 있고 5도 있고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럴 때 상위 계층이 아닌 나머지 99%에 속하는 남자들이 증오가 꽂히는 대상이 어딜까요? 내가 1%의 엘리트 계층에 들어가지 않아. 그리고 돈도 많이 못 벌고
막 9시부터 밤 10시까지 뼈 빠지게 일을 해도 한 달에 뭐 얼마 손에 쥐지도 못해. 그렇게 되면은 누구에게 증오가 꽂힐까요? 이쪽에 꽂힐까요? 이쪽에 꽂힐까요? 보통 이쪽에 가서 꽂히게 되죠. 그러니까 서민 계층의 남성들은 근데 사실은 1% 중에서 10%면 사실은 정말 극소수거든요. 여성이 차지하는 그런 부를 독점하는 그런 계층은. 근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어때요? 굉장히 많게 느껴지죠. 이유가 뭘까요? 굉장히 부한 여성이 많게 느껴지고 여자들은 다 굉장히 럭셔리하게 잘하고 다니는 것 같고 사치스럽게 사는 것 같이 느껴지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바로 대중매체 때문이죠. 대중매체. 항상 엄청나게 상업적인 모습을 한 여자들이 꾸미고 나오는 모습, 연예인들도 그렇고, 그리고 또 모방 심리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한 달에 200만 원을 벌더라도 100만 원짜리 백 사서 메고 다니고, 이 소수의 여성들을 흉내내는 그렇지 않은 여성들, 서민 계층의 여성들의 그런 행색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남성들이 느끼기에는 저 된장녀들,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일해서 한 달에 뭐 얼마밖에 못 버는데 쟤네는 정말 많은 돈을 벌어서 이제는 여성 상위 시대가 되었구나 라고 착각하고 분노하게 만드는 그런 기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하층 남성들이, 하층 이제 저임금 남성들이 여성을 마구마구 씹으면서 뭐 무슨녀가 나오게 되고, 이게 바로 여혐 현상으로 이어지게 되는 건데, 그 여혐 현상으로 이어지는데 또 불길을 끼얹는 게 바로 이거죠. 상위 계층이 아닌 여성들이 선망하는 대상은 누굴까요? 이런 남성일까요? 이런 남성일까요? 당연히 이런 남성이겠죠. 그래서 이 여성들이 여기만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 남성들의 질문은 더더욱 여기로 가는 거죠. 여성 혐오. 그래서 이렇게 경제적인 맥락에서 보면은 여성 혐오가 일어나는 현상이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사실 이 상위 계층이 아닌 남성들의 증오는 어디로 가야 돼요? 사실은 이 증오가 이런 불평등한 세상을 만들어내는 주범은 누굴까요? 사실은 누굴까요? 현주담은 미디어. 그렇죠. 미디어. 그리고 그 미디어를 조종하는 이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1%의 엘리트 중에서도 남성에 속하는 이들에게 사실은 정관계를 두루잡는 이 사람들을 사실은 타도해야 되고 거기에 원인을 물어봐야 되는데, 항상 사람은 자기보다 힘센 사람들에게는 말을 못하고 더 이쪽으로 향하게 되는 그런 관계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애정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게 어떻게 혐오로 비결되는지를 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빠가 된 남자의 이중복을 보겠습니다. 저도 옛날에 엄마 했던 초창기에는 되게 나는 너무 불행하고 남자들은 너무 좋겠다, 너무 편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아무것도 안 이뤄도 되고 나만 육아에 집안일에 너무 힘들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40 가까우면서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되니까 되게 약간 영민의 기운 같은 것이 들어오면서 남성 동지들에 대한 남자도 불쌍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아버지 세대에는 돈만 잘 벌어오면 모든 게 용인이 되는 그런 세대였잖아요. 그리고 집에 와서 가사일에서도 거의 명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랄 때까지만 해도 아버지가 집에서 집안일을 안 하는 것 때문에 너무 큰 타박을 받거나 이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아빠가 된 남자들은 이거죠. 집안일에서 완전히 면제를 받지도 못하면서, 그렇다고 돈을 벌어와야 되는 의무에서 자유로워지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돈을, 가족들이 먹고 살 돈은 반드시 벌어와야만 마치 아빠 자격이 있는 것처럼 온갖 매체와 이런 거에서 막 나오잖아요. 뭐 아빠 힘내세요 하면서 아빠가 돈 벌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 자체가 남자는 돈을 벌어와야 된다는 이런 압박이잖아요. 이런 강박관념에다가
근데 또 이것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좋은 아빠가 되려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와도 소용이 없고 가족들과 시간을 꼭 같이 보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런 이중구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남자가 겪는 어떤 소모되는 남자, 자본주의 사회에 정말 탈탈탈탈 털리는 완전히 기빨리는 그런 남자의 모습, 그리고 물론 상위층이 아닌 남자들이 이제 그런 모습을 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책에서 묘사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아름다운 책에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이거 보이시나요 혹시? hen님다운님 보이세요? 이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우리 사회는 남자가 밖에서 돈을 벌어오고 여자가 집에서 살림을 하는 구조에서 이미 한참 전에 빠져나왔다. 애초에 그런 구조가 온전히 존재했는지도 의문이지만 부부 중 한쪽이 정규직으로 일하면서 4인 가족을 온전히 먹여 살리는 구조는 신자유주의라는 돌풍에 휘말려 진즉의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서 밀려나 더 이상 좋은 일자리에서 임금을 받는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게 된 남자들이 내 주변에도 많다. 일과 시간에 남자가 집에 있다는 사실이 더 이상 놀랍고 예외적인 일로 여겨지는 시대가 아니라는 말이다. 그런데도 제도는 여전히 아빠가 밖에서 일을 하고 엄마가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생활 패턴만을 단일 시나리오 삼는다. 정확한 엄마의 복수. 저는 그 집안일은 여자가 그리고 돈 벌어오는 건 남자가 이런 이중 구조가 되게 여자한테만 고통스럽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아닌 게 보이더라고요. 제 주위에도 지금 그 한 40, 50대인데 벌써 직장 안 다니는 그런 제 아들 친구 아빠 이런 사람이 많거든요. 그리고 금방 이웃이니까 금방 알잖아요. 그런 아빠들 중에 아무도 자기가 회사 다니지 않고 자기는 가정에서 육아 살림 같이 나눠서 한다고 당당하게 밝힌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항상 뭐 쓰레기를 버리거나 애를 데려다 주거나 하고 전담을 실제로 하고 있는데 항상 만나서 말을 하면 3개월 있으면 다시 회사에 들어갈 거라거나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남자한테도 고통이 되는, 사실은 이제 정규직 같은 직장은 다 사라지는 추세잖아요. 결국에는 일과 직장을 병행해서 오히려 자본주의 시대 이전의 시대로 약간 돌아가는 그 패턴에 있어서는 그런 추세인데 아직도 그런 경직된 제도에 대한 그런 경직된 구조를 가정하고 그걸로 제도를 짜고 있고 그걸로 돌리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는 제도들도 그래서 굉장한 부작용이 많이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한 피해자가 여자만이 아니라는 거,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남자가 겪는 애환에 대한 그런 얘기였고요. 다음에는 여자 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자 편으로 넘어가서는 약간 처음에는 제 이야기를 조금 해서 접근을 하겠습니다. 저는 큰아이가 5살 때까지 회사를 다녔었거든요. 그 5살 때 작은 아이들 임신하면서 그만뒀어요. 이제 그때 제가 취업모였던 거죠. 근데 회사를 다니면서 아이가 엄마가 된 다음 굉장히 심적으로 되게 스트레스, 물론 육체적으로도 피곤했지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예를 들어서 회사가 끝나고 이제 회식을 간다. 그럼 따라가잖아요. 그러면은 다 이렇게 말을 해. 한 명씩. 뭐 100%는 아니지만 잊을만 하면 한 명씩. 근데 여기 지금까지 있어도 돼? 얘는 누가 봐? 이런 말을 하면서 마치 넌 집에 있어야 되는 애가 왜 이 자리에 있니? 라는 암시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있으면서도 힘들어요. 그렇다고 회식을 빠지면 빠지는 대로 욕을 먹는 거죠. 여자라서 그렇다거나 뭐 이래서 엄마는 뭐 엄마인 사람 회사를 다니면 안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런 이중의 스트레스가 있더라고요. 아니면 이런 말들, 이렇게 늦게 가면 애가 엄마 보고 싶다고 울지 않아? 이런 말들. 아니면 애가 보고 싶어서 어떻게 회사를 나왔어? 이런 말들. 그러니까 엄마라는 존재에 대해서 약간 신화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엄마는 항상 아이를 보고 싶어하고 아이만을 위해 존재하고. 그래서 사회의 그런 전방의식 암시 때문에 결국에 저는 항상 마음속으로 이런 말을 울려 퍼졌던 거죠. 애를 두고 일하는 나는 정말 나쁜 엄마구나. 그래서 제가 회사를 이제 5살 때 그만두게 되는데, 그 5살 때 그만두게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이게 굉장히 컸어요. 너가 있을 곳은 집이다. 왜 여기 와서 일하고 있느냐. 정말 나쁜 엄마구나. 이 메시지 아무도 직접적으로 보내진 않지만
전방위적으로 울려 퍼지는 이런 메시지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과 육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행복하게 살아갔을까요? 그다음부터 죄책감에서 놓여나서. 근데 제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살림과 육아를 하게 딱 집에 들어 앉았는데 살림과 육아를 전적으로 다 해보는 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서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었어요. 음식도 할 줄 아는 것도 없었고 다 뭐 시어머니가 도와주시거나 엄마가 도와주거나 반찬 가게가 도와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막 허덕허덕 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데 어느 날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한 2주일쯤 됐었지. 그래서 전화가 와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러더라고요. 바로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너 요즘 집에서 논다며?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말을 들었는데 되게 이렇게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되게 기분이 이상했는데 또 반박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나 요즘 놀아 회사 그만뒀어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당시 그 통화를 하는 도중에 제가 뭘 하고 있었냐면 손으로 빨래를 개고 있었거든요. 저는 놀고 있었나요? 안 놀고 있었죠. 근데도 친구는 저한테 노냐고 물어봤고 저도 논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회사를 그만뒀을 때 저에게 날아오는 거는 마음 편하게 엄마 일을 하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이런 말들이 날아오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통장으로 네 이름으로 된 돈이 꽂히지 않게 된 그런 사람에게 날아오는 이런 말. 그리고 이런 말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저를 기다리고 있는 그 다음 더 강력한 말이더라고요. 바로 이거죠. 아름다원이 큰 소리를 읽어주시겠어요?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편하게 먹고 살잖아. 네. 이 말은 주로 누구에게서 나왔을까요? 저에게 이 말을 하는 주 연령대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특정?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할까요? 시부모님. 그렇죠. 그 연배 분들. 주로 시가 쪽 어른들이 그런 말을 많이 했고 제가 회사를 나가서 돈 벌면서 살림하지 않아도 되는 저의 팔자를 편하게 생각하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정말 정기적으로 많이 날려주셨어요. 이런 말을 했을 때도 저는 되게 뭔가가 찜찜하고 어울리는데 또 틀린 말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되게 뭐지? 하면서 되게 기분 나빴지만 듣고 넘어가게 되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늘 생각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듣게 되는지 그리고 나는 왜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나쁠까 계속 생각하게 되었죠.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결국에는 이제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어릴 때 가장 존경하는 위인이 누구셨어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누구를 존경하셨어요? 링컨 대통령 이런 링컨. 사람이었던 네. 것 같아요. 선생님 누구 존경하셨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누구 존경하셨어요? 네. 수시? 이순신 링컨 누구 존경하셨어요? 본인이 안 했더라도 그 당시에 많이 회자되던 존경하고 응? 슈바이처 세종대왕 그쵸. 우리 시대만 해도 존경받는 위인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요즘에 누가 제일 존경받을까요? 요즘에 그 20대나 10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면은 가장 존경받는 인물 1위로 누가 뽑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빌 게이츠. 그렇죠. 빌 게이츠. 또 빌 게이츠 2위입니다. 1위가 누굴까요? 찰스. 그렇죠. 스티브 잡스. 자,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우리나라에는 또 뭐 이건희 이런 사람들이 그런 목록에 많이 오더라고요. 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죠.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가 위인전 판매 부수로도 1, 2위를 항상 다투거든요. 세계적으로. 둘 다 기술을 다룰 줄 알았던 기업가죠. 이제 우리는 존경하는 사람이 기업가인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가장 영향력 있고 존경까지 받는 기업가가. 우리가 자랄 때까지만 해도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존경을 받지는 않았잖아요. 자본이 완전히 존경받는 위치에 올라선 그런 사회인 거죠. 근데 그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부분의 여성들은 가사를 전담하면서 이걸로 살죠. 집을 받지 않는 노동자. 가사 노동은 항상 일을 하는 노동자잖아요. 그런데 집을 받지 않는 부불 노동자로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게 수치로 환산되는 노동을 하는 사람만이 엄청나게 인정을 받는 시대에서 부불 노동자로 살면서 계속 자기가 하는 일이 노동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파헤쳐보기 위해서 제가 맨 처음에 만났던 책이 이 책이었습니다. 이거 제목 좀 읽어주시겠어요? 선주 가문님? 잠깐 애덤 스미스가 저녁은 누가 차려줬어? 유쾌한 페니미스의 경제학 뒤집어보기. 그 말투가 아주 좋았습니다. 이 사람이 하려고 했던 말투가 이거였어요. 잠깐 애덤 스미스 씨 저녁은 누가 차려줬어? 애덤 스미스 씨가 누군지 혹시 아시죠? 보이지 않는 거. 그렇죠. 제가 이거 강연 다니면서 많이 물어봤는데 그렇게 정확한 대답은 처음 들어봤어요. 알긴 아는데 누구더라? 막 이랬는데 보이지 않는 분이죠. 이 사람이 했던 말이 이거죠. 이거 반장님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저녁을 먹을 수 있는 것은 푸주간 주인, 양조장 주인 또는 빵집 주인의 자비심 덕분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그들의 욕구 때문이다. 네.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각자의 이기심이 만나서 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준다는 굉장히 유명한 북부론에 나오는 그런 말이죠. 근데 이제 이 책의 저자는 이걸 비판하는 거예요. 애덤 스미스가 말했던 그런 경제 원리에는요, 양조장 주인, 푸주간 주인, 빵집 주인, 그 다음에 이제 요즘으로 치면 무슨 뭐 배달하는 아저씨, 이런 우리 손에 한 개의 빵이 들어오기까지 공헌을 한 모든 사람이 나오지만 결정적으로 빵이 아니라 스파게티라고 해봅시다. 스파게티가 내 저녁상에 올라서 내가 먹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 과정에는 뭐가 있어요? 자, 스파게티에는 면발, 그 다음에 소스, 이걸로 배달해주는 사람, 그 다음에 시장에서 장소를 제공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모든 사람들은 다 비용으로 이 사람이 환산을 해요. 그런데 이 스파게티 면발이 집으로 오면 그게 그대로 내 입에 들어오나요? 아니요. 요리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죠. 네, 마지막에. 근데 그 요리를 하는 그 손길에 대한 비용은 치지 않는 거예요. 역대 모든 경제학자들이 모든 계산을 할 때 항상 그 의복이 빨려서 입혀지는 그 과정, 그리고 재료가 요리가 되어서 요리로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비용은 아무도 경제적으로 환산하지 않아요. 그게 당연히 자동적으로 되는 무료의 절차라고 생각하는 거죠. 거기에 여성의 가사노동이 숨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카트린의 마르사이라는 이 책 저자가 이제 그 부분을 비판하는 거예요. 애덤 스미스의 저녁을 차린 건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였다는 점.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사람이 그 노동을 완전히 무시한 경제학이었고, 그게 애덤 스미스뿐만이 아니라 애덤 스미스에서 출발한 지금까지 이르는 모든 경제학에서 여성의 가사노동이 완전히 비용에 빠져있다는 거예요. 일종의 가사노동을 항상 공짜로 뽑아 쓸 수 있는 천연자원처럼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애덤 스미스는 그 과정에서 어머니의 손길을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또 뭘 잊어버렸어요? 이런 사람들, 푸주간 주인에게 밥을 차려준 푸주간 주인의 부인이 했던 가사노동, 양조장 주인의 가사노동, 빵집 주인의 가사노동을 완전히 다 생략한 거죠. 비용이 들어가지도 않는 거예요, 가사노동. 그 고점을 아주 통렬하게 비판한 약간 페미니스트적인 그런 경제학자였고요.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남성이 네, 선생님. 남성이 노동한 결과는 측정할 수 있고 돈으로 환산할 수 있다. 여성이 노동한 결과는 보이지 않는다. 털어낸 먼지는 어느새 다시 쌓인다. 밥을 해 먹여도 금방 또 배고파한다. 아이들은 재우면서 다시 일어난다. 점심을 먹으면 설거지를 해야 한다. 설거지를 마치면서 저녁 식사를 준비할 시간이다. 이제 또 설거지를 해야 한다. 잠깐 애덤 스미스 씨, 저녁은 누가 차려줬어요? 그리고 다음 부분 당원님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가사노동은 그 성격상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성의 노동은 경제적 활동이 아니며 이들이 지닌 아름답고 다정다감한 본성이 자연스레 발현된 것에 불과하다. 여성은 이 일을 언제까지나 계속할 것이기 때문에 그 성과를 측정하는 데 시간을 쓸 필요가 없다. 이것은 경제적 논리와 상관없는 다른 것에서 나온다.
여성스러움이랄까 아무튼 뭐 그런. 네. 그래서 여성이 하는 가사노동은 항상 사랑의 이름으로 많이 행해지죠. 가족들을 사랑하니까 희생의 마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뭐 돈을 받아야 된다거나 그런 굉장히 약간 불경스러운 것쯤으로 하면서 계속 이 자본주의 경제를 떠받치는 그런 역할을 해왔던 거죠. 비용도 지불받지 않으면서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그래서 우리나라 버전으로 하면 이것이 되겠습니다. 태우장원님, 예, 좀 실감나게 읽어주셨어요. 그걸 앞서 보고 반말해서 툭탁툭 쳐요. 많이 해본 솜씨야. 많이 해본 솜씨야. 숙제. 어울리시는 것 같은데. 자, 태우장원님 이거 읽으실 때 어떤 나이대에 누구를 상정하셨어요? 무의식적으로. 소리를 바꿨을 때 그렇죠. 자, 이거 굉장히 어때요 이 대사? 되게 익숙하죠. 어떤 그림이 그려지나요? 등장인물? 약간 아들 며느리 가족이 와서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데 딱 시아버지가 할법칙한 대사로 손색이 없죠. 제가 이거 어디서 뽑아왔냐면요, 며느락이라는 그 웹툰에 이런 부분이 나와요. 사실 그 통째로 뽑으려고 했는데 그걸 다 막아놨더라고요. 이 뽑을 수 있는 게. 그래서 이 대사를 딱 보면은 굉장히 많은 코드가 들어가 있죠. 뭘 나가서 먹어? 밥만 해서 뚝딱뚝딱 차리면 금방인데. 자, 여기서 뚝딱뚝딱 차리는 인물은 주어도 사실 누군가요? 누가 차리죠? 그렇죠. 사모님이 차리죠. 어머님이. 근데 뚝딱뚝딱 차리면 금방인데 라고 말하는 화자는 누구예요? 항상 남성들이죠. 자, 뚝딱뚝딱 차리면 금방이고 쉽다고 생각하는 거는 지금 남성이죠. 그러나 실제로 밥 차리면 밥이 뚝딱뚝딱 차리면 금방인 그런 쉬운 일입니까? 다행히 우리 남성 동지들은 많이 해봐도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죠. 굉장히 여러 가지 머리도 써야 되고 노동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노동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그리고 외식하러 먹으러 나가자고 하면은 이 시아버지들이 이런 말씀을 되게 자주 하세요. 저도 시아버지 연배 아버님들이 이런 말 하는 거 많이 들어봤고, 여기에 굉장히 많은 코드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에. 경제적으로. 그 노동력이 가치 있는 노동으로, 그러니까 돈으로 환산될 수 있는 노동력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경시당하는, 굉장히 쉽게 처리당하는 그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경제학을 파헤치기 위해서 제가 다음에 어느 책으로 봤냐면, 자, 이런 책을 봤어요. 우리 못생긴 마르크스 아저씨가. 마르크스 아저씨가 되게 못생겼죠. 약간 누구 닮았어요? 김호준. 그렇죠. 김호준은 볼 때마다 이놈의 자식이 막스 흉내를 내네 이렇게 생각하고. 막스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되게 못생겼잖아요. 정말 못생겼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위험을 살리기 위해서 일부러 열심히 택수행을 불렀다. 김호준. 또 한 명 있는데 이 자기 좀 포스 있어 보이려고 택수행을 부르는 사람이. 이 포스 있는 아저씨가 이 책을 씀으로써 우리에게 지금과 같은 자본주의 개념을 알려주셨죠. 이 못생긴 아저씨가. 그래서 이 막스가 이 자본론에서 말한 거는 아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막스는 자본론을 통해서 그 자본주의를 이루는 양대 인물을 구성했죠. 주 등장인물을 생산수단을 갖고 있는 자본가와 생산수단이 없기 때문에 팔 게 자기 노동력밖에 없는 노동자로 이분을 했죠. 그래서 그 개념을 심어줬죠. 우리 인류에. 최초로 심어준 사람이죠, 사실. 자본주의라는 말은 그 이전에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처럼 생산수단이 없는 프롤레타리아트가 노동력을 팔아서 자기가 판 노동력에 잉여가치를 더해서 파는 상품을 자기가 또 사는, 그래서 노동자이면서 소비자가 되어 자본주의를 굴러가게 하는, 그 노동자가 사실은 자본주의를 굴러가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다. 그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뚜렷하게 나타내는 최초의 사람이었죠. 지금과 같은 개념에. 그래서 이 못생긴 막스 아저씨가 이 개념을 뿌려서 이 아저씨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자본론을 가지고 우리의 경제체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은 막스가 보지 못한 많은 면에 대해서 발견을 해서 거기에 첨가를 했죠. 그런데 막스가 보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고 들고 나온 그런 일군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